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졌다지만 그래도 2,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감 경기는 이렇게 나쁠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은행이 새 지표를 개발해 따져보니 그 원인은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 경기 악화였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에서 3%대를 유지해왔습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또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뭘 선택하던 그게 다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학생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한 20-30% 정도는 좀 매출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 등 경제 지표들과 체감 경기의 이 같은 괴리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 체감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수는 청년 실업률과 업종별 소득 격차, 생활 물가 등 5가지 변수들과 기업 심리 지수 등을 활용해 만든 건데 경기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체감 경기를 나타냅니다. 분석 결과 특히 2014년 이후 경제 성장률과 상대 체감 지수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 가동률 감소였습니다.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과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 발전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부는 경제정책 초점을 청년 취업률 증가와 중소기업 활성화에 맞췄습니다. 이들 정책의 성공 여부가 체감 경기 개선을 좌우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비율을 뜻하는 재고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의 재고 부담으로 인한 생산 둔화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제조업 재고율은 116%.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 111.7%에 이어 2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재고율은 월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그달에 판매한 생산품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때 상승합니다. 재고에 대한 부담은 생산활동 위축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달째 하락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재고율 상승은 지난 연말부터 본격화된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출하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6.3%나 떨어져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12월에도 5.1%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고율 상승을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많이 밀려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잘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에 이어 생산마저 둔화 추세가 본격화할 경우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을 넘겼는데 수출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쉽지 않은 해가 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수출 활력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민관합동 수출통상 대응회의. 각 정부 부처와 무역단체 관계자, 업종별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출업체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듣고 수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수출이 단기간에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와 무역금융 확대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한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남미와 중동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에 집중되고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본적 산업 개편 없는 정부의 임시 방편식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노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 범위와 복리 후생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파업 불사까지 경고해 네이버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네이버 본사 앞. 네이버 노조가 오는 20일 첫 공식 쟁의 행위에 이어 3월 말에는 대규모 쟁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수준인 만큼 파업까지 가게 되면 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 노동상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조합은 가장 강력한 단체 행동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경우 파업은 회사가 선택한 결론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직원들의 휴가나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계열사 직원들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 동시에 휴식은 4명까지만 최대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들이 따로 어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뭐 시간을 초과한다거나 동시 휴식을 초과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되죠. 노사는 15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업 같은 쟁의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이른바 협정 근로자의 범위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 네이버 측은 서버 관리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정 근로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이 늘고 있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에선 제도를 악용하는 양심 불량 아빠들이 덩달아 늘고 있어 문제입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4년 새 1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남성 A씨는 사업주와 짜고 회사에 멀쩡히 다니면서 육아휴직급여 450만 원을 타내 적발됐습니다. 경찰인 B씨는 육아휴직 2년 3개월 동안 두 아이는 아내에게 맡기고 로스쿨을 다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어나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작년에만 2억 1,500여만 원. 4년 전인 2014년보다 건수로는 5배, 액수로는 13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의 적극 장려로 남성 육아휴직자 규모 자체도 늘었지만 지원이 커지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작년에 200만 원으로 올해는 다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부정수급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휴직 기간에 신고 없이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서류로 본인은 휴직비를, 회사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당수가 옆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어디에서 이동직을 해서 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뜨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저희도 최대한 시스템상으로 많이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승진 누락과 경력 단절 등 공공연한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아빠들이 많지만 한쪽에서는 지원금이 소리 없이 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주거비와 교통비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입니다. 실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전월세 가구의 두 항목 지출이 월 평균 80만 원이란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는데요.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교통비로 14.4%,
또 월세 가구만 보면 수도 난방비를 뺀 실제 주거비 비중이 12.5%로 네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실제 수도권 전월세 가구의 가계소득 대비 교통비를 더한 통합 주거비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전월세 가구 통합 주거비는 월 평균 80만 4천 원, 서울이 가장 높은 88만 3천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의 통합 주거비 비중은 10% 미만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3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서울 밖에 살면 주거비는 줄지만 교통비는 더 들게 됩니다. 단순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보다 통합 주거비가 더 정확한 주거비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만 보면 경기도가 인천시를 앞서지만 교통비를 포함한 통합 주거비 비율은 인천이 경기보다 높습니다. 교통비를 더할 경우에는 생활비가 얼만큼 더 영향을 받는지 지역별로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교통, 주거, 부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교통비를 고려한 통합 주거비 지표는 앞으로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도시재생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회용품 감량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배달 음식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배달앱 및 배송 서비스 발달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배달음식 시장. 하지만 덩달아 증가한 일회용 식기류와 비닐봉투 등 사용은 사실상 제한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일회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올 상반기 내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되지 않았던 배달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용량을 줄여나갈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이 지적받아온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되면 다회용기 수거 등 비용으로 인해 음식값이 오르거나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업계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과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되고 이 워라밸이 강조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최근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책은 물론 사회 분위기도 점차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한 자료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8 국민 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10년부터 경년으로 이뤄지는 해당 조사는 전국 17개 도시 남녀 1,49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조사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하며 국민의 근무 시간 변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국민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엔 3.3시간, 휴일엔 5.3시간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2016년엔 평일엔 3.1시간, 휴일엔 5시간이었으니 다소 늘어난 셈이죠.
네, 미약하지만 여가 시간이 증가했네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네, 국민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 활동의 1위는 TV 시청이었는데요. 45.7%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V 시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엔 51.4%였지만 2016년엔 46.4%로 그리고 2018년엔 말씀드렸다시피 45.7%로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 여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시간 죽이기용 활동이 아닌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 늘어나며 이처럼 TV 시청률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TV 시청 외에는 인터넷 검색, 쇼핑, 외식, 잡담, 통화하기, 산책, 걷기, 친구 동호회 모임, 음주, 게임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러한 여가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처음으로 휴식 활동의 비율이 취미 오락 활동의 비율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식 활동은 86%를 차지한 반면 취미 오락 활동은 90.5%로 과거에 비해 소극적인 여가 활동보다 적극적인 여가 활동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네,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가 활동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가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 활동은 국민 1인당 평균 19개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2016년에 조사된 17.2개보다 약 2개가량 늘어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가 활동의 여건이 변하며 국민의 인식도 함께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 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로 36.8%를 차지한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과 25.9%를 차지한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 행복 수준도 일과 여가 중에서 여가에 집중할수록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가로 인해 국민 인식과 행복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이 개인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 평균 여가 비용도 15만 1,000원으로 2016년에 비해 15,000원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결과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여가 활동의 개수나 지속적, 반복적인 여가 활동, 또 휴가 경험 등이 차이가 있어서 여가 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년 평균 여가 활동 개수로 비교했을 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6.6개였지만 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20.7개로 집계돼 격차의 폭이 다소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 활동의 개수가 얼마나 여가 시간을 잘 활용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소득에 따라 폭넓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네요. 이런 여가 활동의 개수가 소득에 따라 나뉘었다는 것이 조금 다소 아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시간에 비해 평균 휴가 일수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줄어든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여가 활동 지수를 처음 조사한 2010년에는 연평균 휴가 활용 일수가 7.5일이었던 반면 8년이 지난 시점에선 5.4일로 줄게 된 겁니다. 2014년 6일, 2016년엔 5.9일로 시간이 갈수록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늘어난 여가 시간과 달리 휴가 일수는 줄어든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난 8년간 일과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며 국민의 삶과 행복 지수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른 여가 경험의 불균형, 또 오히려 줄어든 휴가 일수는 아직 완벽한 워라밸 사회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저는 여전히 충분한 휴식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도 충분하고 동등한 여가 시간을 누리기 위해 사회와 구성원 모두 노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수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